안녕하세요. 믿기지도 않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누구보다 정 많고 따뜻했던 저희 집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정말 친밀한 사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에 정의는 존재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내동댕이 쳤던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하숙집을 운영했어요. 수도권 대학에서 다니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형 누나들, 그리고 집안을 살려보려고 서울까지 상경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오고 갔습니다. 부모님은 하숙하는 사람들을 정말 친자식, 형제처럼 여기며 친하게 지냈고, 저와 2살 차이 형 또한 그런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곤 했어요. 저희 집서 제일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은 형의 가장 친한 친구였답니다. 그 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었는데, 형이 중학교 올라갈 때쯤 할머니, 할아버지 2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홀로 세상에 남게 되었죠. 그때 친형이 부모님께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성호가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대요. 사촌네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여기서 너무 멀기도 하고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가 보더라고요. 혹시 엄마랑 아버지만 괜찮으면 성호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요? 저번에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네 친구 말하는 거지? 아휴, 안 그래도 들었다. 어떻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다니. 그래, 사정도 딱한데 여기 들어와 지내라고 하렴. 그렇게 중학교 때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왔던 친형의 친구는 그 후로도 쭉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쯤 그 형이 혼자 자취하겠다고 얘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부모님 2분께선 만류를 하셨어요. 이렇게 사정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정도로 형은 정말 착하고 주변에도 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늘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심성이 착하고 좋았던 형 주변엔 늘 사람이 많았어요. 이런 형의 성격은 다 부모님을 닮은 거였습니다. 부모님께선 늘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이고 싶다며 매일같이 맛있는 반찬을 잔뜩 해다 두시곤 했어요. 거기다 공부를 잘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겐 등록금 지원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명절이면 저희 집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란 하숙생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저희 하숙집에서 대학 시절 생활했던 남자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물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야, 윤수 너 형 기억 안 나? 벌써 이렇게 컸네. 하긴 내가 여기서 10년 전에 나왔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너 벌써 중학생이라며? 자, 이거 선물이다. 요즘 애들 카세트 플레이어 많이 들고 다니지? 공부 열심히 해라. 우와, 이거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 아줌마랑 아저씨한테 감사해서 형이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분은 그때 당시 유행하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선물로 해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부모님이 전부터 사람들에게 정말 잘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이었죠. 이런 부모님의 심성을 제일 빼다 닮은 게 바로 형이었어요. 형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형 친구도 수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 부모님은 형 친구에게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기도 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형 친구분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형 친구를 설득하고 대학에 보낸 것도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죠. 성호야, 우리가 등록금 내줄 테니까 너 대학은 꼭 가. 1년 다니고서 휴학 하나니 있더라도 꼭 진학은 해야지. 나중에 대학 가려고 하면 못 간다 너. 그러니까 이번에 꼭 등록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대학 등록금까지 도움받겠어요. 저 그렇게까지 못해요. 여기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감사하면 나중에 갚어. 나중에 네가 잘 돼서 갚으면 되지. 지금은 잔말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대학 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사람 되면 그때 갚아도 늦지 않아. 결국 형의 친구는 아버지 지원으로 수의대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중에 동물병원 원장이 되고서 정말 집에 와서 부모님께 울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엔 저희 집에서 나가 따로 살게 됐지만 그래도 명절마다 매해 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하던 그런 좋은 형이었어요. 전 관광학과를 나와 졸업 후엔 호텔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정말 주변에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와중 저희 집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리게 되었어요. 바로 형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형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형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형수님이 정말 미인이었어요. 미인대 출신이었던 형수님의 첫인상은 엄청 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에 말도 못 걸었죠. 그런데 그런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이 너무 유쾌하고 쾌활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다 조용하고 활발한 사람이 없었는데 형수님이 오시고선 엄청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유쾌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형수님 주도하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곤 했었고요. 자, 아버님, 어머님, 잔 드시고요. 저희 오늘 명절이니까 시원하게 한 잔 같이 마셔요. 짠! 아버님, 어머님 안주 잊지 말고 바로 드시고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며느리 있으니까 아주 명절이 화기애애하고 좋구만. 그쵸, 아버님? 그런 의미로 저희 명절 설거지 가지고 내기 윷놀이 한번 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한 팀, 저와 남편이 한 팀, 그리고 도련님 혼자서 한 팀. 어? 형수님, 전 왜 혼자예요? 전 짝 없잖아요. 에이, 짝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도련님, 치사하면 짝 데리고 와야죠. 형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벽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어머니와도 얼마나 잘 지냈는지 어머니가 오히려 형보다 형수님을 더 기다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직장인이었던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저희 집은 더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사실 형님 동서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아내와 형수님은 처음부터 죽이 잘 맞더라고요. 형수님은 결혼하고서 바로 첫째 딸을 낳고 연년생으로 딸을 낳았는데 저희 아내가 시집을 와 첫아이 임신했을 때 형수님이 어린 두 조카들을 데리고서 입덧이 심한 저희 아내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건 저희 형이 30대 중반, 그리고 전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평소에 혈관 쪽 건강이 좋지 않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던 아침 운동을 가셨다가 아버진 그만 길에서 쓰러지셨고 그렇게 영영 깨어나지 못하신 거였죠. 준비도 못했던 이별이라 저희 가족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형은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며 장례식 내내 오열을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못난 아들 효도도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그날 형이 그렇게 크게 울부짖으며 우는 모습을 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이별은 너무나 급작스러웠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열과 통곡 속의 장례식을 치르고서 저희 집은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전 매일 우울함 속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나마 전하 형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시고 난 후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시고 심한 우울 증세도 생기시기도 했어요.
그런 엄마를 형수님께서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답니다. 가족 모임도 형수님 주도하에 자주 보면서 서로 의지하고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서방님, 주말에 시간 되죠? 어머님께서 입맛이 통 없으신 것 같아서 저쪽 인천 쪽 바다라도 한번 보고 올까 하는데 어때요? 저희야 좋죠. 형수님 감사해요. 저랑 형이 더 신경 써야 하는 건데 형수님이 고생이시네요. 고생은요. 저도 어머님이 전처럼 밝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죠. 아버님 그렇게 떠나신 건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건강하게 저희 곁에 더 계셔야 하잖아요. 물론 서방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자주 보면서 이겨내봐요. 전 이런 형수님의 말이 너무나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뿐 아니라 형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저한테 퇴근 후에 술 한잔 할 수 있냐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윤수야, 형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앞으로 부양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직장 생활로는 좀 힘든 것 같아. 형이 그래서 사업 좀 해보려고. 사업? 형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전이었으면 그냥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도전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 어머니도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더 이상 하숙집 운영하기도 힘들고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대신 어머니 모셔야지. 형 혼자 그렇게 다 감당하지 마. 나도 있잖아. 그래, 그래도 형이 형이니까 일단 어머닌 내가 먼저 챙길게. 넌 어머니 자주 만나뵈면서 잘 살펴드려. 그렇게 형은 30대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는 분의 도움으로 생산 쪽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 점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형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거래처를 뚫기 위해 지방까지 쉴 새 없이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그런 형의 노력 덕분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이 크게 올랐고 형은 어머니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정도 상황이 풀리면 사람이 해이해지고 좀 거만해질 만도 한데 형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주변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했죠. 한 번은 저한테 주말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형이랑 만났더니 백화점에 가더니 애들 겨울 외투를 수십 벌을 사는 거 있죠? 처음엔 전 조카들 입을 옷을 사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형은 SUV 트렁크 가득 채울 정도로 그 외투를 사들고서 보육원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형은 한 보육원에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기부도 하고 지원도 하다 그날 처음 절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애들 입을 외투를 전달하고서 저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형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형, 언제부터 보육원에 기부를 했어? 난 형이 그러는 줄 전혀 몰랐네. 사업 시작할 때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지. 아버지가 예전에도 그러셨잖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잘 되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주변 도움 덕분에 잘 되는 거라고 말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셨던 것처럼 나도 앞으로 남한테 베풀면서 살려고. 윤수 너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허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형을 보며 아버지 생각도 참 많이 났습니다. 어릴 적 그 든든하고 누구보다 존경스러웠던 아버지 모습이 형에게서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형을 정말 아버지처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형네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저희 가정은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나 아내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벌이도 고만고만하다 보니 사실상 형네와는 생활이 점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애들 교육에서부터 형수님은 정말 좋다는 건 고민 없이 다 시킬 수 있는데
저흰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 아내가 많이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와도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주버님한테 좀 부탁해보면 안 돼? 우리 애들도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시선도 넓혀보면 좋잖아. 아까 형님하고 통화하는데 솔직히 너무 부러워서 말도 안 나오더라. 이번에 방학 때 조카들은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온대. 우리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우리 애들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보내. 우리 형편에. 그리고 아직 우리 애들 어려. 당신도 학원 보내는 것도 아직 어리다 그러면서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한 달 동안 보내자고? 아니 그거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솔직히 당신이 아주버니만큼 돈 벌어오면 내가 그런 걱정이라도 하겠어? 뭐?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사람 형편대로 사는 거야. 형은 형대로 난 나대로. 왜 여기서 비교를 하고 그래? 속상해서 그러지 속상해서. 우린 이렇게 힘들게 빠듯하게 사는데 형님는 여유롭게 사니까 비교돼서 그런다 왜? 한 번씩 이렇게 아내와 다툴 때면 정말 속이 문드러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저희 집에 도움을 안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애들한테 용돈이랍시고 정말 큰 돈을 주기도 하고 명절마다 아내에게 고생한다며 용돈을 챙겨준 것도 바로 형이었죠. 저 아내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자주 다툰다는 걸 알고선 형은 더 세심하게 절 챙겼고요. 어느 날은 저희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제 아내에게 선물이라도 하라며 저에게 거금을 쥐어주는 거 있죠? 자, 윤수야, 너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이지? 내가 다른 건 해줄 거 없고 이걸로 재수 씨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 형, 이런 거 안 줘도 돼. 형 괜히 신경 써서 그렇구나. 괜찮아. 우리도 우리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지 뭐. 아니야. 내가 형으로서 니들도 챙겨야 하는 건데 나 사는 거 바쁘다고 니들 많이 안 챙겼나 봐. 재수 씨도 힘들지. 애들 둘 키우고 직장 생활 돼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남편이 제일 많이 알아줘야 돼. 네가 못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겠냐? 그러니까 이거 받고 재수 씨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 어?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말이야. 그렇게 형은 세심하게 배려하며 저희 아내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보이지도 않는지 아내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크게 받길 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아내와 점점 트러블이 심해졌고요. 그러다 상황이 반전이 된 건 바로 저희 형이 4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경기 불황이 계속되더니 그 타격도 형의 사업에도 미치게 됐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형은 살던 집도 팔고 차도 팔며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형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가끔씩 저녁에 술 한 잔을 마시려고 만날 때면 며칠 사이 형이 엄청 야여있곤 했어요. 형, 요즘 어디 아파? 지난주에 봤을 땐 이 정도 아니었는데 살이 갑자기 쭉 빠진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일은 무슨.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요즘 살이 쭉쭉 빠지네. 형,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일해. 그러다 쓰러져.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건강 잃으면 다 끝이야. 알지? 아직 젊으니까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그래, 알았다.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 우리 동생밖에 없네. 형 아직 포기 안 했어. 열심히 뛰다 보면 언젠간 결과가 오겠지 뭐. 형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는 형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한편으로 너무나 속상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형에게 생겼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웃긴 게 형이 그렇게 잘 나갈 땐 어떻게든 득보려고 형한테 엄청 친근하게 대하고 그랬었는데 형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연락도 안 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저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형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형, 내가 신용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줄까?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형한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그렇게까지. 괜찮아. 내가 좀 더 열심히 뛰어보지 뭐. 요즘은 경기가 다 좋지 않으니까 버텨봐야 할 것 같아.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할 수 없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 형, 미안해. 내가 여력이 되면 많이 도와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야, 미안하긴. 너라도 잘 살아야지. 형이 일이 잘 풀릴 때 기반을 더 잘 다졌어 하는 건데 그걸 못한 게 문제야.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너라도 잘 살아 임마. 형 걱정하지 말고. 형은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너무나도 든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으론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티도 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형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희 집에도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야근이며 출장이 잦아진 아내 행동이 점점 수상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핸드폰을 숨기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누군가 계속 통화를 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어요. 아내와의 다툼은 그때부터 더욱 심해졌네요. 당신 요즘 어딜 그렇게 전화를 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도 않고.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아? 내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당신 일하는 건 일하는 거고 뭐 내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업무 연락이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그럼 뭘로 하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해. 아니, 내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래. 당신이 평소랑 이상하니까 그러지. 당신 나더러 그럼 뭐 바람이라도 났다는 말 하고 싶은 거야? 아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는 아내한테 그런 소리 하고 싶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남들은 밖에서 이렇게 일하면 아내를 떠받들고 산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의심이나 하고 말이야. 처음엔 아내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괜히 제가 의심을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행동은 더더욱 수상해지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다가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게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걸 열어보고서야 알게 됐죠. 아내는 역시나 예상대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블랙박스 안엔 불륜남과 여러 번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내부 녹음까지 되어 있어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머리 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아내에게 바로 따져 물었는데 참 아내의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바람 피는 거야? 나 다 알았어. 나한테 출장 핑계대고 그 자식이랑 놀러 간 거잖아.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랑 애들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나도 지쳐서 그랬어, 지쳐서. 맨날 쳇바퀴 돈 하루하루 보내고 힘든데 당신 나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내가 오죽하면 밖에서 바람이 났겠냐고. 이건 당신 책임도 있어.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바람핀 주제에 지금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자.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어차피 당신하고 나랑 사이도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 애초에 우리 사이는 그전부터 끝났어.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뭐야? 그냥 갈라서자고. 끝까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지 그저 속상하고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아내와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매일 서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불륜남과 정리라고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미 한 번 깨진 믿음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관계를 개선하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전 아내 행동 하나하나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제 태도에 아내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양육은 제가 맡기로 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결정하고선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서 씁쓸한 마음으로 형과 술 한잔 마시며 털어놓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형,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난 그냥 더 잘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형. 윤수야, 펑펑 울어. 오늘 펑펑 울고 다 잊어버려. 힘들면 울기도 하고 하늘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너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펑펑 울고 다 털어놔. 형이 다 들어줄 테니까. 형도 사업이 어려워 힘든 상황임에도 괴로워하는 절 위로해주며 제 등을 토닥여줬답니다. 그때 그 형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전 이혼 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서 매일같이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으니 어머니가 먼저 머리를 식히고 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은 어머니에게 맡기고서 전 제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수원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평생을 살던 서울을 떠나 수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즈음 형은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고 여전히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형이 40대 후반이 됐을 때 형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땐 저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형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한 번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그때의 상황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은 다시 취직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 그런지 취직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배달을 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걱정이 컸지만 형은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형, 진짜 할 수 있겠어? 요즘 오토바이 운전 위험하다던데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괜찮겠어? 난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애들도 있고 좀 고생하지 뭐. 애들 이제 곧 대학 보내면 그때 나도 다른 일 알아봐야지. 지금 당장은 생계도 급하고 말이야. 너 형 알지? 오토바이 잘 타는 거. 형 20대 때부터 무사고야. 형 잘할 수 있어. 그거야 알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운전해. 조만간 한번 서울 갈게. 그때 보자고 형. 나도 여기서 자리 잡고서 나중에 애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려고. 그래 윤수야. 거기서도 바꿈지 말고 알았지? 종종 연락하면서 안부 전해주라. 그 뒤로 전 제 자리에서 형은 형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종종 연락하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이 배달 일을 시작하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두운 목소리로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그땐 그저 일이 좀 힘든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윤수야, 잘 지내냐? 일은 할만해? 그래도 가까이 있을 땐 얼굴이라도 보는데 멀리 사니까 만나기도 힘드네. 그러게 말이야. 형은 일 할만해? 내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영 시간이 안 나네. 일도 적응해야 하고. 근데 형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영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프긴 별일 없어.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잠이 잘 안 와 그런가 봐. 그래도 이번 주엔 한번 올라와라. 형수한테도 너 수원 갔다는 얘기 안 했거든. 이번에 와서 네가 얘기해. 알았어 형. 내가 한번 올라가서 얘기할게. 형도 몸 조심하고. 그렇게 형과 통화를 하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의 통화가 평생의 한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바로 그 다음날 정말 믿기지도 않을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 그 전화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형의 사고 소식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다 보니 사고 소식들도 하루에도 여러 건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고 중 하나가 저희 형의 소식이었어요. 오열을 하며 연락이 온 어머니의 전화에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제가 만난 건 싸늘하게 식어간 형이었어요. 이미 사고 자리에서 숨이 멎어 여러 번의 조치 끝에 겨우 병원까지 실려오게 됐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형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형을 마주했을 땐 처참한 형의 그 모습에 전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형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고. 왜 형이 여기 누워있어? 왜? 주말에 우리 밥 먹기로 했잖아. 얼굴 보기로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얼른 일어나. 제발 얼른 일어나라고. 아무리 형을 부르고 불러봐도 형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온 몸은 만신창이 엉망이었지만 형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하더라고요. 그토록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던 형은 비로소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평온함을 찾게 됐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오는 사람들마다 비통해하며 오열하곤 했습니다. 형수님은 장례식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통곡했고 형의 가장 친했던 형 친구도 와선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야, 김현수, 너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하냐?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네 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성호야, 고맙다. 네가 이렇게 와줘서 우리 현수 편하게 잘 갈 거야. 고맙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현수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형까지 이렇게 보내고 나니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슬펐습니다. 어떻게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부터 형수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형수가 너무 걱정되어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도 받지 않고 다시 전화가 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형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수도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의 마음이 좀 정리될 때까지 저도 시간을 좀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대신 조카들에게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때 저희 큰 조카가 고등학생이라 자주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전화를 해도 형수는 집에 없다는 겁니다. 애들 생계도 그렇고 이래저래 일하느라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딱 휴가철이라 호텔에도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형이 떠난 지 한 달 정도 됐던 시점이라 저도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냥 일을 하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좀 늦은 오후쯤에 아주 술이 떡이 된 두 사람이 입구에서부터 비틀비틀대며 호텔 로비로 들어오더라고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흰 그 모습을 보고 잔뜩 긴장한 채로 보고 있었죠. 그때 들어온 여자의 얼굴을 보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었네요. 그 사람은 바로 형수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여기까지 무슨 일이었는지 당황해하고 있던 그 찰나 형수가 팔짱을 낀 그 사람을 보고서 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형수 옆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형의 가장 절친, 저희 하숙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그 형의 친구였거든요. 순간 전 그 모습을 보고 기함을 하고서 그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절 보고선 좀 놀라더라고요. 형수, 성호 형. 어? 윤수야. 두 사람 지금 왜? 너무나도 당황하는 두 사람을 보는데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두 사람 사이는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무척이나 놀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수상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형수. 형님 죽은 지 이제 겨우 한 달 됐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 이게 뭡니까? 서방님, 그게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당장 그 발 안 나요? 어떻게 형이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형이 얘기해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 우리 형 간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형 지금 제정신이야? 그때 장례식에서 형 앞에서 그렇게 운 건 다 쇼였어? 어? 아, 윤수야,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태도에 전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분명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호텔에 올 정도면 못해도 형이 떠나기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을 텐데. 그럼 그때 형이 떠났을 때 행동은 다 거짓인 것 같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수가 하는 말을 듣고서 전 그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형수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요. 보시다시피 저 성호 씨랑 그렇게 됐어요. 어차피 이젠 저도 혼자고 누굴 만나든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그리고 성호 형 결혼했잖아. 형 가정도 있는 사람 이래도 되는 거야? 어? 서방님,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고 이 사람 이혼할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냐고요? 솔직히 남편 사업 망하고서 저희 힘들게 살면서 사이도 안 좋았어요. 애초에 저희 이미 사이도 멀어졌고 서방님 여기서 일하는 거 제가 모를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고요. 이미 서로 갈라서기 전까지 간 후에 남편이 떠난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저희 형은 그래도 형수랑 조카들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배달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요. 그런 형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형이 그렇게 힘들어한 거 다 형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형이 맨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거잖아요.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본인 사업 망하니까 힘들어한 거지.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보단 동물병원 원장이 낫죠. 그동안 저 형수로 대해준 거 고마운데 정말 절 위한다면 이거 그냥 눈 감아주세요. 결국 전 뻔뻔한 그 말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고 두 손을 들어 그대로 형수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선 그 두 사람에게 크게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형한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임성원 너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에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어떻게 원수로 갚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차피 네 형 죽었잖아. 어? 우리 네 형 그렇게 가고 나서 만난 거라고. 헛소리하고 있네.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람이 나? 형 힘들고 그럴 때부터 바람이 났겠지. 니들 같은 더러운 것들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나가. 얼른 나가라고. 어? 너 지금 우리 내쫓는 거야? 네가 뭔데 여기서 우리를 내쫓아? 우리도 여기 고객이야, 고객. 내가 대표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너한텐 방 못 줘.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전 비틀거리는 두 사람의 팔목을 부여잡고선 호텔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잔뜩 마셔서 그런지 제 힘에 두 사람은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와선 그 두 사람을 밖으로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선 전 로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전 그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착한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서 정말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형수란 사람은 형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게 너무도 기가 차더라고요. 전 그 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형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베푼 은혜까지 이렇게 갚는다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전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저희 호텔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의 친구, 그 상간남이었어요. 전 다급히 저에게 다가오는 그 자식을 보고선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식은 절 보고선 바로 앞까지 다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윤수야,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영상 보냈어? 어? 그런 거야? 아니지? 그지? 왜? 니들 그렇게 떳떳하게 만난다고 얘기해놓고선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애초에 네가 이혼하고서 형수였던 그 여자랑 만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도와준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냐고?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내가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야. 윤수야, 내가 잘못했다. 어? 내가 정말 평생 너랑 아버지 어머니랑 네 형한테 사죄하면서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봐줘라. 나 좀 도와줘. 도와주긴 뭘 도와줘? 우리가 내민 손 배신한 건 너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형을 배신해? 그 대가 제대로 치러야지. 왜? 이혼한다고 떵떵거리던 거 너 아니야? 나 바쁘니까 꺼져. 사실 이 상간남이 허겁지겁 절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상간남의 아내 역시 저희 집과 정말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저희 집에 인사로 오기도 했고 매 명절마다 왔었으니 그 아내분과도 전 종종 안부를 전하곤 했었죠. 형 장례식장에도 그 아내분이 오셨고 그때도 저 엄마를 많이 위로해 줬었네요. 그리고 그 아내분은 형 친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바로 동물병원을 여는 것도 그 아내분의 집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열 수 있었던 거고요. 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분명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그 상간남에게 뒤통수를 맞게 할 수는 없었기에 그때 그 증거를 다 그 아내분에게 전달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형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동료에게 촬영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안도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당연히 모든 걸 다 지원해준 자기 집을 배신한 거나 다름없으니 그 상간남은 이혼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걸 막기 위해 절 찾으러 온 거였고요. 제가 무시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상간남은 애걸복걸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윤수야, 너희 형 한 번만 살려줘. 어? 나 동물병원 뺏기면 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알잖아.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나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내 사정 잘 알잖아. 네 형수하고는 진짜 잠깐 만난 것뿐이야. 난 네 형수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잠깐 만나고 말 거였어.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나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주라. 네가 좀 아내한테 잘 얘기해줘. 제발 부탁이야. 네 그 더러운 짓거리에 나까지 가담하라고? 지금 장난하냐? 야, 네가 벌인 일 이렇게 큰 일이야. 남의 뒤통수 쳐놓고선 누구더러 봐달래? 나한테 이러지 말고 이럴 시간 있으면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어보든가. 뭐 그래도 널 받아줄지 모르겠네. 야, 이 자식아. 사람 배신한 대가가 이런 거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배신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야, 윤수야. 윤수야. 전 애원하는 그 상간남을 뿌리치고서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호텔 보안요원의 손에 이끌려 그 상간남은 호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로 집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보이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서 듣기론 결국 그 상간남은 자신의 아내에게서도 이혼 소송을 당했답니다. 거기다 동물병원도 뺏기고 말았대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수였던 그 여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조카들이 형수의 바람을 알고 나서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도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할머니와 살겠다며 형수를 놔두고서 집을 나와버렸고 형수는 결국 상간남과도 헤어졌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며불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방님, 저희 애들 제발 제 전화 좀 받아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제 전화도 안 받고 학교에 찾아갔더니 무시하고 저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제발 저희 애들까지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뭐요? 뺏어가요? 뺏어가기 누가 뺏어가요? 제발 양심 있으면 애들한테 생활비나 주고 제발 조용히나 사세요. 어떻게 뻔뻔하게 바람 피워놓고 그딴 얘기를 합니까? 왜요?
그 자식이 책임 안 져준대요? 저도 다 속았어요. 그 사람 이혼하고서 저랑 살겠다고 해놓고서 동물병원 운영하면서 살면 된다고 해놓고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그걸 다 제 탓으로 돌린다니까요. 저도 억울해요. 억울한 건 제 형이죠. 어떻게 형수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 사람 탈을 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한 형한테 지금 어떤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불쾌하네요. 다신 연락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결국 형수였던 여잔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상간남에게도 버림받으며 혼자가 되고 말았답니다. 조카들은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한동안 너무 힘들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조카들과 저희 애들이랑 지내시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저 역시 더는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다시 본가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저희 애들뿐 아니라 조카들까지 맡길 수가 없어 이제는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형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러 큰 조카는 이제 곧 성인이 되고 작은 조카도 많이 커서 혼자서도 씩씩하게 학교도 다니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애들도 조카들이랑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하늘로 떠난 아버지와 형이 같이 만나 저희가 가기 전까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와 어머니는 조카들을 열심히 돌보며 잘 살아가 보려고요. 세상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선의를 베풀고 배려를 해줘도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배신당하고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정말 많이 내미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힘들까봐 이웃 아주머니들이 종종 반찬도 싸들고 오셔선 어머니를 살펴주시고 저희 애들과 조카들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일했던 수원호텔 직원분들도 제 사정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잘 극복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 집처럼 여러 고난들을 겪으며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젠 서로를 더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